지금은 교육평가 기술을 하는 시간인데요. 왜 교육평가를 해야 하는가? 이 교육평가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최종적인 매직입니다. 매직하는 것은 여기가 마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교육평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매직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이 교육평가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졸업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나눴던 교과목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종합 예술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교육평가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부정적인 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다가 맨 처음에 낳고 참 고민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새가 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 하는 말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없어요. 새가 노래하는 것을 갖다가 새가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 영어 문법 맨 처음 배울 때 bird sing 해가지고 새가 노래한다. 이 문법적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새가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새가 운다. 근데 새가 우는 겁니까? 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부정적인, 우리나라는 좀 한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대한의 한자는 저는 가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한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이 부르는 노래 보면은 한이 소리 노래가 많고요. 우리 국민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 무슨 노래 있습니까? 아리랑 노래 보면은 한이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아리랑 하면서 노래 실컷 부르다가 나를 버리고 간 님은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 이거 얼마나 즐겨 부릅니까? 그리고 참 우리가 어려울 때 동포들이 만났을 때 이 노래 부르면은 감동이 쫙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는 동포애를 느끼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많은 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평가하는 정서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학적인 문화 또는 자학적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만 보려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잘 보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점을 보는 눈도 필요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단점을 부각해서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한다. 황인철 목사 이렇게 나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키 작은 사람 맞죠? 야, 맞아요. 키 작은 사람이라고. 제가 무슨 사이즈라고요? 아담 사이즈라고요. 다음부터 얘기하세요. 그 아담 사이즈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왜? 말이 안 통하거든. 도대체 아담 사이즈가 얼마나 많은 사이즈인지 모르시거든요. 모르면은 저를 만나보라 그러세요. 제가 아담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소개할 때도 보면은 주로 부정적인 관점을 보고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한다고요. 그래, 예쁘기는 한데 좀 코가 좀 안 예쁘지 않아? 예쁘긴 한데 눈이 조금 작아, 눈만 조금 크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피드라는 것은 먹인다는 거고 백이라는 것은 다시 먹인다는 뜻이거든요. 피드백.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있을 때 행동의 결과를 보고서 이것을 보고서 다시 이 사람한테 얘기를 갖다 해주죠.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라고요. 피드백을 아주 잘해주면은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실패한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패한 피드백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흔히 보면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잘못했으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바뀌기를 바라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기를 바라서 말을 갖다 했는데 다음에 고쳐집니까? 안 고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는 상을 주고 하나는 벌을 준다고요. 이 상벌을 잘 주면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벌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벌도 필요해요. 요새는 상만 주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내 참 잘했어. 못해도 잘했어 하니까 얘가 진짜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짜 잘했을 때 진짜 잘한 부분 갖다가 어떻게 잘 평가할 수 있는가, 그걸 잘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긍정적인 행동을 갖다 유발한다고요. 사람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상과 벌이 있는데 이 상을 줄 때 상을 주고 벌을 줄 때 벌 줘야 되는데 상을 줄 때 벌 주고 벌 줄 때 상 주면은 내가 어떻게 가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이들이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런 교육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피드백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엉망으로 돼버린다고요. 사람이요. 이렇게 잘 만든 거는 어려워요. 망가뜨린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망가뜨린 건 쉬워요. 건축을 잘 해서 아주 오랫동안 세운 데는 엄청난 공로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실공사를 하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 교육이 이전까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이 피드백에서 실패하면은 교육에 실패하는 겁니다. 가령 아이가 일기를 잘 써왔단 말입니다. 일기를 잘 써왔는데 일단 처음에 그러면은 그냥 일기를 갖다가 밥 먹고 잤다 이렇게 써왔단 말입니다. 근데 너 일기 왜 이 모양이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이야. 그럼 다음에 애가 일기에 쓸 마음 갖겠어요? 써오기는 써와요. 근데 애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어른도 그렇잖아요. 너 왜 이 모양이 그러면은 너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가르쳐주고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참 이 일기를 갖다가 조금 보니까 선생님이 좀 부족하네. 야, 근데 참 기특하다. 내가 밥 먹고 잘 잤다. 이걸 쓸 수 있다는 거는 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써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도 또 똑같이 써왔네. 너 맨날 이렇게 하니? 내가 좀 더 그 생활에서 느낀 거 한마디만 더 첨가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동 자체가 갖다가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그 교육평가는 긍정의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평가는 요령 언제나 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단점 투성이에요. 얘는 장점 찾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긍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얘는 보니까 맨날 교회 난장판으로 만들어. 얘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런 가운데서도 얘 뭔가 살릴 수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장점을 찾을 수 없는 교사는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가할 때는 언제나 긍정의 언어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진실한 말로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볼 때 이제 진실을 말할 때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 네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다 건성으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그때의 아이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로 칭찬하라. 그리고 절대 깎아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깎아내리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깎아내리지 마시고 자꾸 올려주기를 하세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올려준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공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가가 쓴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평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교사가 평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있으면 그 장점을 잘 발전시키는 것, 그걸 잘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중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근데 칭찬을 마구마구 남발하게 되면은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게 되면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언제든지 학생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해 줬을 때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네가 이걸 참 잘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그 아이가 동의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때 친구한테나 부모한테나 자식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담아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의 말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최대의 결실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할 것입니다. 최대의 실적을 올리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의 인간적인 가치를 절대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면은 평가를 할 때 인간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제 나한테 제출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맨날 왜 이 모양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요. 속으로 두고 보자. 네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하는 거는 걔 인격 전체를 갖다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양이다 하는 것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갖다가 냈을 때는 너는 왜 그 모양인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 여기게 틀렸네. 요게 틀렸네. 이거는 보고서 자체를 뭐라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요걸 이렇게 수정해 와야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보니까 맨날 엉망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엉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의 상의를 받는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요. 흔히 그 인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너는 참 돼지 같구나. 애들 별명 많이 그렇게 지어주잖아요. 애들 별명 갖다가 짐승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어주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교사는 잘 부단히 연구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대충 몽땅거려서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보고서 글이 쓰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딱 보고서 평가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몽땅거려서 이번에 몽땅 잘했어.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요. 너 이번에 보니까 네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말을 너무 똑똑하게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방법, 긍정을 먼저 말하고 부정을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을 먼저 말하고 긍정을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예, 내리십시오. 이게 교육이 많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1번에 손다면은 그건 개성이라고 그랬죠? 예, 개성 있게 표현하니까 못 말립니다. 개성을 표현하니까. 그래 2번 예, 부정, 긍정. 근데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긍정, 부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익숙해졌잖아요. 너는 참 예쁘다. 그런데 하면 되잖아요. 너 참 잘했어. 그런데 이것 좀 고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에서 부정으로 끌어야 되면은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박해 돼 있단 말입니다. 나는 못한 사람이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코가 좀 못생겼는데 너는 참 괜찮네. 정말 네 코가 네 몸에 너무 잘 어울려. 그렇게 하면 자기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멋지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잘못 질문했습니다. 멋지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자, 이런 말하면서도 저도 실수하잖아요. 왜? 저 자신도 부정의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하죠.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평가하면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단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내가 말을 내뱉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싹 이미 말은 튀어나갔습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했던 것처럼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잘못 말했네. 이렇게 말한 것보다 바로 바꿔서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그지글러의 방법을 가지고 이 평가하는 기술을 이렇게 좀 지도했더니 아주 굉장히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변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지그지글러의 방법으로 한번 그 평가를 갖다 해보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 사람들한테 한번 적용하면은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지글러가 개발한 방법은 나는 뭐뭐뭐 때문에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면은 나는 뭐뭐뭐를 좋아한다. 왜냐하면은 뭐뭐뭐뭐 이제 내용 갖다 이렇게 쭉 적는 겁니다. 학생들 스스로 피드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뭐뭐 때문에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연습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들 교사대에서 피드백하는 도구로는 나는 뭐뭐뭐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들 선생님을 볼 때도 자꾸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피드백을 할 때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은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오래 놔뒀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즉시,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윌리엄스가 쓴 피드백 이야기라는 책에서 누군가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징계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징계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갖다 부지런히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청소했어요. 한데 선생님이 아무나 안 하면은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 때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또 그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징계는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알잖아요. 아, 우리 선생님 뿔났다고요. 뿔났다. 그래서 나한테 피드백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뿔나면은 곤란하다. 경계용부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 행동,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학생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아이들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새롭게 하려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육받은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도전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리처드 윌리엄스가 사람을 움직이는 10가지의 피드백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을 짠다. 맨 처음에는 피드백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이것은 피드백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확하게 한다.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학생들이 교사의 의도를 추측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추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참 수고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는 뭐 때문에 내가 수고를 했을까? 나의 어떤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봤을까? 생각을 갖다 한다고요. 아이로 하여금 이 피드백 할 때는 추리해서 이것이 어떤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동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피드백을 하려면은 성격이라든가 그 태도 또 직책 가지고는 피드백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 내가 화장실 청소를 갖다가 했는데 너는 매사에 대충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제가 우리 그 실로 청년들 우리 청년회 그 화장실 청소할 때도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세면대 같은 데 보면은 여기 깨끗하게 안 되는 경우 있고 먼지가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가 먼지에 쌓여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야, 너는 맨날 하는 게 이 모양이야. 너는 이렇게 대충 해. 좀 깔끔하게 쳐다봐야지. 가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가끔 나쁜 말을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의 피드백은 아주 드물게 써먹어야 됩니다. 부정의 피드백. 아주 드물게 써먹어야 되는데 자주 써먹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인격적인 모멸감을 줘가지고 피드백하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배려합니다. 피드백이 얼마나 신속하게 어떤 장소에서 전달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오늘 밥 너무 맛있게 잘했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아무도 안 떨어지겠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 분위기라는 것도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서 아무 때나 피드백 하는 것보다 찬스라는 거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도
딱 아주 적절한 그 타이밍, 거기서 딱 맞춰서 잘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배증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피드백에 있어서 그 지지적 피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정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적 피드백은 내가 참,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했어. 또, 긍정적으로 이것을 피드백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정적 피드백은 행동을 고칠 목적으로, 다음에는 이것을 갖다 이렇게 고쳐와. 어떤 것을 갖다가 행동의 잘못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교정적 피드백인데 행동을 즉각적으로 바꿀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정적 피드백입니다. 가령 교회 기도회 오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너 왜 만날 교회 그 기도회 때문에 그렇게 빠지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정적 피드백입니다. 그 지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너 오늘 빠졌는데 무슨 일 있었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늘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정적 피드백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적 피드백을 쓰되 교정적 피드백은 드물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학대적 피드백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대적 피드백. 그래서 아주 심하게 뭐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드물게 심하게 뭐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대적 피드백으로 많이 쓰는 거는 공부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학교 다니지 마. 뭐 하루 비싼 돈 내고 학교 다녀. 학대적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결코 학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야, 너 공부도 못하고 너 학교 와서 맨날 노는데 너 왜 학교 다녀? 맨날 그래 보세요. 곤란하죠. 그는 그 학대적 피드백은 가끔 써먹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화가 주로 학대적 피드백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무의미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입니다. 청소를 부지런했는데 그냥 쳐다보지 않고 수고했어. 잘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별로 무의미한 피드백이죠.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이 개선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엉터리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아이들도 언제든지 고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피드백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착하게 한다. 피드백 할 때는 아주 감정이 격해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찬 상태에서 특히 이제 아주 이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혼내줄 때도 말입니다. 손님이 와서 까불고 그러면은 맨날 너 두고 보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러다가 디데이가 이르게 되면은 말입니다. 디데이가 이런 거는 엄마한테 얘가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 엄마가 다른 일로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든지 다른 일로 스트레스 왕창 받았어. 이날 조심해야 된 날인데 이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찮은 일. 그냥 밥을 먹다가 밥숟가락을 갖다가 에이 오늘 엄마 반찬 맛이 없네 그러면서 약간만 좀 힘을 줘가지고 두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폭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손님 올 때도 그렇고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너 지난번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엄마는 천재인데 아이는 아닙니다. 아이는 기억을 못한다고요. 무슨 문제든 딱 그 사건이 끝났으면은 다음에는 그 사건을 절대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피드백 할 때 효과적인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얘기할 때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요점을 말한다.
피드백을 요청받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눈을 마주쳐가지고 말한다. 눈은 딴 데 돌리고서 난 너를 사랑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가능하면 한 번에 하나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에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그리고 여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다 떨기인데 수다 떨기도 사실상 피드백의 하나입니다. 수다를 갖다가 떠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웃어주는 거. 그 에크만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사람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사람 안면 근육이 42개가 됩니다. 이 42개 가지고 표정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한 3만 가지 정도 표정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의 연구에 하면은 웃는 표정은 19가지가 되는데 19가지 중에서 한 개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웃어준 데서도 가짜 웃음 많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지금 이게 가짜 웃음 비슷합니다. 억지로 웃는 거. 예, 지금 두 번째 웃는 거는 이게 진짜 웃음이에요. 근데 진짜 웃음하고 첫째 웃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 이렇게 웃는 거는 근육만 웃는 모양을 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거나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이 진심이 담긴 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웃어줄 때도 그 미소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유발을 하는데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의 미소를 보내게 되면은 대단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스타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나름대로 이 피드백을 하는 좋은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느낌을 표현한다.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은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이번에 노래를 갖다가 불렀는데 난 내 노래를 갖다가 들으면서 너무 보니까 조금 너무 잘 부르려고 하는 데만 네가 너무 맞춘 거 같아서 그런 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표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너는 보니까 너한테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참 높은 처리 같은 경우도 기가 막히더라. 그런 면에서 내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상당히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면서도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갖다 해주는 것이죠. 자기의 느낌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 하나가 잘 경청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스님들 교회에서 만숙을 합니다만은 학생들 말을 갖다가 잘 안 들을 때가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말 했는지 잘 못 듣는다고요. 우리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잘 못 열고 있습니다. 세계관과 비전 훈련.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관점이 곧 내가 행동하는 점으로 행동하는 점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행동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 갖다 만날 때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갖다 만났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대우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인간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사람을 내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 세계관을 얘기를 할 때는 많은 그 사람들이 세계관이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다가 많이 하고 얘기합니다만은 세계관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당신의 세계관이 뭐라 그렇게 정의할 수는 있어도요. 그 세계관 자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포괄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일반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의 세계관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은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척교회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할 때에도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사람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도 있고 비전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싸움만 하고 절망적인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도 완전히 경계적인 그런 태도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점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갖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인의 세계관, 미국인의 세계관, 주로 이제 동양 쪽의 세계관은 상당히 이 돈 중심이고 요즘 세계가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돈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돈 많은 것에 대해서 천박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존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돈을 갖다가 벌어라.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 코드가 그런 면이 있다고요. 제일 어떻게 보면 부정직하게 돈을 갖다가 모으는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부동산이 가장 부정직하게 돈을 갖다 모으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옳은 방법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면은 기분이 무지무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학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세관이란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돈 자체에 대해서 자기 돈을 갖다 향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왔을 때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저 세계 작년 재작년에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2위가 워렌 버핏이었거든요. 저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그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도 돈 가지게 되면은 수행원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끌고 다닐 텐데. 이 미국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자기 능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강철원 카네기 같은 경우도 또 그 대부분 부자들이 얼마나 사는데 굉장히 검소했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워렌 버핏 아닙니까? 도둑놈이 워렌 버핏 집에 털러 갔다가 놀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갖춘 것이 없는 집 잘 처음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나온 거야.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 투자를 하고, 또 돈을 갖다 쓰고, 또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들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명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이 자기의 신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비싼 것 갖다 걸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명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 문화적 코드 이미지 때문에 그 주일학교가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올리겠다고 우리 간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요새는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여기 명품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올렸는데 진짜 명품이 돼야 돼. 진짜 이 세상에 사라지는 그런 메이커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명품으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면은 그 사람을 명품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무슨요? 된장요. 그렇죠? 이거는 겉은 명품인데 말하는 것만 보면은 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라고요. 이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참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그 문화 의식을 벗어나려면 대단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 갖다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부자는 자기가 돈을 갖다 이렇게 많이 번 거는 내 능력이 이만하다. 이만한 거 보였으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안 줄란다. 그리고 너도 네 능력으로 그렇게 서라. 이게 건전한 사고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사고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도 그런 생각으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에 생각 안 바뀌어요. 우리가 교육받았지만은 저도 오랜 동안 우리나라 문화적인 사고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행동들이 참 많아요. 한 번만에 바꿀 수 있다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세계관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크리스찬도 이 성경 수술 해야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옛날에는 돈 있으면은 집을 먼저 샀잖아요. 가치관이 이랬으니까. 근데 집은 허술하게 살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집 자체도 폐쇄되어 있으니까 다른 집에 찾아가는 그런 것 자체도 이제 꺼리는 문화로 그렇게 됐잖아요. 옛날엔 집에 초청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문화 됐습니다만은 요즘에 집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자체가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기를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차라고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가치관을 두니까 빚을 내더라도 좋은 차를 갖다가 몰고 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자꾸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동안에 텔레비전에서요. 왜 아침에 하면 어린이 방송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방송하는 것을 갖다가 방송국에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근데 요즘에는 어린이 방송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전하는데도 애들한테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애들한테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선전하다 보고서 뭡니까? 집에 들어가지고 아빠 차 바꿔. 왜? 아빠 우리 차 너무 쪽팔리지 않아? 맨날 애들이 아가다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전시 문화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외부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아빠가 상처받아가지고 은행에 빚내서라도 차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관하고 관련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워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라도 소망만 있으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생각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만 돼 있다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 자격지심을 아주 낮게 생각하니까, 자상을 너무너무 낮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지식이 많아야 뭘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 그런 생각을 간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지식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수두하게 많이 찾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위인전기들 읽어봐도 마찬가지라고요. 자꾸 그런 거 읽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 더듬이도요, 아주 유창한 웅변가를 만들 수 있다고요. 세계 최고의 웅변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선생님한테 달렸다고요.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되죠. 그리고 좋은 꿈을 심으려면은 자꾸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비전이 없는 거로 망한다. 킹제임스 버전 잠언서 29장 18절을 번역하면은 이 백성이 비전 없는 거로 망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사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꿈을 심어주는 역할, 비전을 주는 역할을 누가 되느냐?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느 날 좋은 말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자꾸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사라는 것은 잘 가르치는 교사, 좋은 교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잘 돌보는 교사가 더 훌륭합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겁니다. 잘 가르칠 수 없어도요, 선생님이 비전을 가지고 잘 돌볼 수만 있다면은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교사는 자꾸 재생산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만의 생각이라면은 잘 교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전달해 줄 수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재생산하도록 만드는 교사. 그 다음에 더 좋은 교사는 비전을 심는 교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하나님 안에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는 교사입니다. 선생님이 비전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비전을 심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친 교사가 먼저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삶에서 비전을 가진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선생님은 뭔가 비전 있는 사람이야. 그걸 갖다가 알아채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교사 같으면은 아무리 말로 열심히 떠들어도요, 제가 얘기했죠,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메시지가 많이 전달된다고 하는 거. 그 선생님이 지식적으로는 부지런히 말을 갖다 잘했지만은 우리가 많이 배워봐서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선생님은 말은 참 잘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생님이 비전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전을 주는 기술로는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언제든지 입에 비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는 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소그룹 지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 흔히 분반이라 그러죠. 이 분반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이 분반입니다. 이 분반 교육을 잘 시키게 되면은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분반 공부를 했다가 시간이 너무 없다 해서 없애는 그런 교회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참 설교만 잘 들으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도하려면 반드시 분반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비가 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비전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추억이고 더 좋아요. 자기 교회 환경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저기 세미나 과정에서도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형편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분반 공부 20분밖에 안 줍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꿈을 심으려면 토요일날라도 데리고 와서 하세요.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그룹 부흥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하는 방법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시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든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준비 안 했으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뭘 하든지 중대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여행 간다면 잠도 안 자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인생 여행 시키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아침에 애들이 뭐 피곤하고 어쩌고. 여러분 주일날 편히 노는 사람은 월요일날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 병 이름이 뭡니까? 이거 월요병입니다. 월요병에 왜 걸리냐고요? 토요일을 죽어라 하고 노는 사람은 월요일날 병 걸린다니까요. 근데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요, 월요일날 또 힘이 있어. 그게 신기하잖아요. 주일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종종 그래요. 저기 뭐 어떤 행사를 갔다 할 때 다음날 일찍 오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니 놀러 간다면 어떻게 하는데? 놀러 갈 때는 밤새도 앉아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쌩쌩해. 근데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느릿느릿 나오고 이 정신의 문제. 이걸 확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네,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은 그 못한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옛날에 컴퓨터 강의를 할 때요. 컴퓨터에 그 모니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컴퓨터 모니터가 보여준 것은 바로 너 자신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시험 문제 낼 때요. 이렇게 그 잔뜩 가르치고 나서 그냥 컴퓨터하고 그냥 둘이만 아니라 학생들 몽땅 다 컴퓨터방에 다 집어넣습니다. 넣어놓고 제가 문제를 주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전부 다 옛날에 짰거든요. 짠 것 중에서 몇 개를 중간에 틀리게 해놔요. 틀리게 해놓고 그냥 그 자유롭게 주는 겁니다. 이건 감동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3일 내내 컴퓨터하고 씨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은 성적 잘 나가는 거고 문제를 못 풀면은 다음 해에 또 재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컴퓨터가 뭐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게 컴퓨터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은 가비지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가비지가 아웃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이고라 그렇게 얘기하죠. 가이고 앞에 따가지고 쓰레기가 넣으면은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은 교사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꿈을 심으면은 아이들은 꿈을 갖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참 교사로 부르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 만들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전반적입니다. 내 삶의 전체의 목적. 근데 목표는요, 시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반을 운영할 때도 지금 학년초에는 내가 5명이다. 그런데 한 명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가지고 9월 달에는 10명을 만들도록 그래 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갖다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전도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삶에서도 목표를 정하잖아요. 내가 얼마 후에 나는 뭘 할 것이다. 몇 년 후에는 뭘 할 것이다. 정하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선생님도 반드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것 똑같아요. 앞서서 계획 훈련을 배웠잖아요.
주간계획 세우는 걸 배웠잖아요. 시간을 갖다가 잘 아끼고 전략하는 훈련을 갖다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만 지도하는 교사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진행하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3.1혁명 가지고 목표를 잘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은 배가 시킨 거는 6개월 안 걸립니다. 6개월 안 걸려요. 빠르면 3개월 이내에 분명히 배가가 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은 과거에 대한 단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은 더 나은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 1차적인 평가 기준은 우리가 보면은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비록 실패했어도 내가 계획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전도를 갔다가 하러 갔는데 전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 너 왜 전도하지 못했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얘한테 어떻게 전도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아이하고 함께 만난다. 그걸 갖다가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라고 말입니다. 늘 어떤 결과보다는 그 동기, 이 동기에서 진행 과정 그것을 갖다가 잘 살피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만 하고 피드백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만들고 잘못된 습관은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실제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언제나 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서 대상을 보면서 눈을 잘 들여다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존중을 해야 합니다. 존중을 해야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사는 메모해야 합니다. 교사는 반드시 펜을 들고 가르쳐야 되고요. 학생들도 펜을 두고 쓰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늘 토요일마다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책과 이 펜과 노트를 들게 합니다. 노트 들지 않고 또 쓸 준비도 이렇게 딱 손을 올려놓지 않고 이 밑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뭐라 그럽니다. 항상 쓸 준비 돼 있어야 한다는 거. 교사가 딱 돼 있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아주 수월하게 잘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갖다가 다 듣고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7명, 사실 7명까지 가면 좋은데 7명 더하기 빼기 2명 정도. 그러니까 5명 내지 9명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1시간 정도 매주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